가장 먼저 캐나다 퀘벡과 전 세계의 스마트 모빌리티 사례를 주제로 주한 퀘벡 정부 대표부 앤드류 임 상무관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다시피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 채널은 2번 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사님께서 지금 온라인으로 준비가 다 됐다고 하시는데요.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다시. 연결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Andrew. Can you hear me well? Perfect. Thank you everybody for inviting me to this event. So can everybody hear me? Yes. Please say hello to the participants joining us today. Okay, so I will now begin my presentation. Now we are ready to listen your presentation. Okay, perfect. So yes,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this event. I will talk about smart mobility in Canada, Quebec, and the world. My name is Andrew Lim, and I currently work for the Quebec Government Office in Seoul as a Research and Innovation Attaché. So before we get into the meat or the core of the presentation, which is smart mobility cases, let me just quickly talk about Canada and Quebec because I'm pretty sure not that many people know in detail about Canada and Quebec. I'll talk about some of the basic information. So quick facts about Canada. Canada has a population of 37 million or around 38 million. Quebec has around 9 or 10. Compared to Korea, Korea has around, I think, 52 or 3 million. So Canada is a bigger country with a smaller population. As you can see in the area, Canada has around 10 million square kilometer of land versus Korea, which has 100,000. So you can see the 한국은 약 comparison. 10만 평방미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살고 계신 한국 교포분들은요, 약 16만 명 정도가 계신데요. 2016년 기준이겠고요. 반대로 한국에 있는 캐나다 분들은 2만 7천 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통계입니다. 우리의 공식 언어는요, 영어와 불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간단하게 저희 캐나다와 퀘벡에 관한 정보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 언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어와 불어를 공식적으로 쓴다는 것이었죠. 간단하게 캐나다와 한국이 체결한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TA는 2015년 1월에 체결됐고요. 이 FTA 일환으로서 한국과 캐나다가 과학기술 혁신 협의를 맺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바로 이 혁신과 과학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과학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전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한국이 퀘벡에 진출해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도 오기 전에 몰랐던 것이었거든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퀘벡에 진출해 있는데요. 삼성뿐만이 아니고요. 삼성 리서치가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AI 연구를 하고 있고 몬트리올에 진출해 있습니다. 현대도 있고요. 기하 있고요. 넷마블도 아시죠? 한국의 큰 게임 회사입니다. 퀘벡에 진출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퀘벡이 여러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퀘벡 기업들도 한국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 중에는 CAE 항공기 시뮬레이션 회사고요. 이 CAE는 항공기 콕핏에 대해서 파일럿을 시뮬레이션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엔진과 관련된 것들 기업들도 진출해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자, 이제 퀘벡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넘어가겠습니다. 퀘벡
they're kind of a nation in itself, as in they have a lot of presence 많은 around the world. 전 세계 많은 사무소를 열고 있습니다. 협력 사무소가 있는데요. Especially to do a lot of trade, research, 무역과 etc. 연구 등등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대표부를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대사관 옆 또는 근처 또는 그 내에 위치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 협력사무소가 대사관 인근 또는 그 내에 있고요. 퀘벡은 현재 북미의 경제 허브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큰 시장들이 퀘벡에서 이렇게 인근한 지역들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LA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북미의 경제 허브라고 저희를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또 그 중 많은 분들도 먼저 캐나다에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다음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퀘벡은 R&D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아주 R&D에 있어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4.8% GDP를 지출하고 있죠. 저희는 한국은 거의 5%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2% 정도가 됩니다. 거의 1000명의 인구와 비교한다면 큰 수치죠. 퀘벡은 혁신과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GDP 대비 인구 대비 2.1%의 GDP를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들이 어떤 생태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 드라마인데요. 도깨비라는 거죠.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퀘벡에서 사실 촬영된 회차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덕택에 문화적인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여기서 촬영되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게 됐었고 퀘벡이 한국에서 관광도시로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MOU를 체결하게 됐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팬데믹 때문에 좀 그렇지 못하고 있지만요. 먼저 스마트 시티와 모빌리티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바이오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스마트 시티는 결국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것은 결국 그 중에서 핵심이 바로 데이터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에서 휘발유가 그러하듯이요.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의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하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공공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데이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굉장히 이것을 잘 합니다. 많은 오픈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공유하죠. 일부 국가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이라든지 그 통찰력 또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는 관행이 부족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데이터 문화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등등해서 여러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퀘벡은 이런 점에서 공공 그리고 민간 기관들과 협력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스마트 모빌리티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것은 바로 얼마나 정부가 얼마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일 것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프라를 생각합니다. 물론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 그 외에도 퀘벡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보시듯이 퀘벡 이 QS 인덱스, QS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배출이 되느냐를 평가하는 지수인데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을 볼 때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재능이 있는 학생들도 아마도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싶어 하겠죠. 또 그러면 어떤 대학에 가고 싶어 할까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그 학생이 여기 와서 연구를 하고 학위를 받고 도시를 경험하고 또 얼마나 주택 가격이 합리적인지 등등을 보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고려 요소가 됩니다. 또 대학에서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얼마나 거주할 수 있는지, 주거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면서 결정하겠죠. 이런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삶의 질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이 그런 어포더빌리티 물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뉴욕은 굉장히 높고요. 몬트리올을 보시면 247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수에서 이 퀘벡의 몬트리올, 퀘벡과 여러 도시들은 아주 좋은 주거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정부 역할 중에서도 정부가 우선순위하는 분야들이 있겠죠. 혁신은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러 예산과 NGO들에게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요,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모빌리티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터리 부분,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우선순위화되는 부분이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마도 센서도 필요할 수 있고요. 자동 주행차에서는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칩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전략들을 통해서 이런 핵심 분야들을 증진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에 있어서도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AI 생태계입니다. 몬트리올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에코시스템인데요.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해서 여러 등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저희가 부르는 이네이블러, 결국 그 인프라 또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는 굉장히 다양한 차원의 연구입니다. 머신러닝도 필요하고요. 이런 많은 기술과 연구들이 아주 서로 긴밀하게 스마트 모빌리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는요, 간단하게 여러 가지 정책을 제공하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들의 사례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AI 프로젝트가 있고요. 많은 퀘벡에 위치를 두고 있는, 주로 대부분 몬트리올이지만요, 몬트리올에 위치를 두고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딥마인드 등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삼성도 진출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서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핵심 플레이어들이 몬트리올에 진출해서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도 몬트리올의 AI 인텔리전스 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몬트리올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인데요. 처음에 진출했을 때 어떤 기업에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죠. 어떤 쪽에서 펀딩을 받아야 할지, 누구와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맵들을 보면 어떤 기업들이 어떤 분야에 진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에 보면요, 그 외에 스마트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동 주행차, 여러 가지 학계, 또 스타트업, 펀딩 기관, 생태계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퀘벡의 배터리 클러스터인데 배터리 클러스터 생태계에 있습니다.
원자재에서부터 연료 전지 그리고 설계 등등 모든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퀘벡은 배터리 클러스터 에코시스템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의 대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원자재에서부터요, 프리커서 그리고 알루미늄, 흑연 등등 원자재를 제공하는 기업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이 사진은요, 북미 배터리 산업 클러스터 현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모빌리티와 관련된 것들을 보여드리자면 스쿠터조차도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이런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의 일부로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LG캠, 삼성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해외 기업들 테슬라, GM 등도 진출해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좀 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케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제 사례와 한국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몬트리올은 자전거 공유 시스템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많은 국민들이 도시와 국가들이 자전거 시스템을 쓰고 있죠. 한국도 특히 서울에서는요, 따릉이라는 자전거 서비스를 쓰고 있죠. 아마 자전거 그 배를 울릴 때 나는 소리를 가지고 브랜드 네임을 만든 것 같습니다. 따릉이가 따릉따릉하는 소리에서 나온 것이죠. 몬트리올은요, 빅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BI는 바이서클이고 XI는 택시를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합쳐서 빅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이 서비스를 한국처럼 제공하고 있고요. 아주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귀여운 이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몬트리올에서도 한국의 따릉이처럼 제공되고 있고요. 블루투스를 통해서 부를 수 있고요.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리겠지만 이것을 한국과 비교한다면 서울시장님께서 현재 이전에도 2005년 정도에 시장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미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공유 자전거 시스템을 생각하셨거든요. 따릉이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연구를 하고 나서 저희는 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몬트리올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전에 이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가셨습니다. 몬트리올의 빅시들요. 저희 사례에서 오셈 시장님이 배우고 가셔가지고 서울에서 자체의 따릉이 서비스를 내놓게 된 것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서울의 자전거 시스템이 2017년 정도에 빅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시스템인 따릉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었죠.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이런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배우면서 자신들의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모빌리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데이터 포털이라는 것인데 오픈 데이터 포털입니다.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인데요.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데이터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데이터들이 제공이 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도 그 중에 하나고요. 필요한 데이터를 CCTV 데이터라든지 물론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면서도 공유될 수 있는 데이터가 또 제공되는 사이트입니다.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퀘벡의 예를 들어드리면 오픈 데이터 포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죠. 시민들과 기업과 스타트업들은 많은 앱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앱에 관해서 소개드릴 텐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앱이 오버스피딩이라는 과속이라는 앱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스피드 카메라, 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특정 도로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GPS에 따라서 속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속도를 낮추라고 얘기를 해주고 과속 딱지를 받지 않도록 또 더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도와주는 앱입니다. 또 한국에서도 이런 앱이 있죠. 티맵이라는 앱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 티맵이 이러한 서비스가 통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구글맵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으로는 구글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들에게 이러한 과속 딱지를 받지 않도록 하는과 동시에 더 안전한 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앱이었습니다. 과속할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먼 트랜짓의 예가 있습니다. 몬트리올에 기반한 앱인데요. 이러한 앱도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넣으면 어떻게 하면은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경로 옵션을 보여주는 앱입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도 보여주고요. 굉장히 전형적인 앱이죠. 이런 것이 오픈 데이터 포털에서 정보를 얻어서 만들어진 앱들입니다. 시민들은 또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얼마나 최단 시간에 어떤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파크인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형적인 예인데요. 이 앱은 사람들이 아니면 운전자들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는지, 주차료는 얼마나 드는지 하는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기 What's in your hood라는 앱도 있는데요. 하단 좌측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빌리티 요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이웃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예를 보면 어디를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몬트리올이라든지 가고 싶다고 하면 이런 앱을 사용해서 그 인근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범죄율은 어떤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딘가 정착할 때 이러한 것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요. 이것이 또 스마트 모빌리티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체류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한 소개 몇 가지 드렸고요. 이것은 연관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팬데믹 시기니까요. 사람들이 모빌리티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는 것이니까요. 이 앱이 필요할 겁니다. 한국도 이런 앱이 있죠. 뉴스를 보니까 앱 패스포트, 백신 패스포트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도입을 했는데요. 백시코드라고 합니다. 이 앱은 접종을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앱입니다. 이 스마트 모빌리티 앱에도 통합이 되는데요. 퀘벡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서부의 나라라든지 한국은 굉장히 개인정보에 예민하죠. 프라이버시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있기는 하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백시코드를 만들어서 최대한 앱을 활용을 하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하는 소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앱을 사용을 해서 하는 것은 사람이 접종을 맞았다는 정보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라든지 어디에서 이것을 사용했는지는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앱을 사용하도록 도모는 하지만 정보 침해를 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백신을 맞았다는 정보는 알 수 있지만 다른 정보, 예를 들어서 위치라든지 어떤 다른 개인정보들은 저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따라달라고 공지하기도 합니다.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서울이라든지 다른 대도시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티 랩이 있죠.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이 모빌리티라든지 스마트 시티 관련한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서비스라든지 제품을 테스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도시들이 또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것을 자율주행 시범 운행이라든지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 전에 결국 시범 주행을 해봐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내도 문제를 테스팅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몬트리올에서도 마찬가지도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최근에 도입됐다고 들었는데요. 시범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러한 주차라든지 하는 것을 많이 시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프로젝트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히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에는 배터리라든지 에너지, 청정 에너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보면 중요한 역할들 또 이네이블러를 보면 전기화, 전동화가 있죠. 교통의 전동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도 청정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자동차를 생각하지만 백엔드 솔루션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백엔드 솔루션도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퀘벡은 굉장히 니치 시장이 있고 니치 산업이 있는데요.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배터리 재활용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배터리가 재활용이 되면 모빌리티에도 중요합니다.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배터리 체인이 나와 있습니다. 광업도 해야 되고요. 채굴도 해야 되고요. 리튬이라든지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자재들을 채굴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매립이 되게 되겠죠. 폐기가 되면. 그러면 재활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고강도의 재활용을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겠지만 지금 줄일 수 있는 것은 채굴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체인에서 보면 이 광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탄소 목표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게 되면 주요 물자들을 폐기할 필요가 없죠. 다시 미네랄이라든지 원자재들을 다시 가치사슬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체인에 다시 포섭이 되는 거죠.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활동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었고요. 다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모빌리티가 사람들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시험해보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파일럿 프로젝트, 시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리빙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퀘벡 전역에 있는데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시범 주행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5G 도입한 자동차라든지 하는 것을 시범 운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또 따로 있는데요. AT&T 같은 에릭슨이라든지 통신회사들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참여하고 있고요. 이러한 앱들을 활용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에서 앱을 출시할 때 아니면 스마트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하고 싶을 때 시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또 엉코르 5G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5G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반이 되는 기술이죠.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5G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구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죠. 자, 한 장의 요약을 해봤습니다. 스마트 시티, IoT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 아니면은 다른 산업들도 있습니다. 5G가 산업을 많이 바꿔놓고 있고요. 이러한 인프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빌리티 기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러한 혁신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연구실 생태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와 한국의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가능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스마트 모빌리티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듯이 자카르타에서 앱이 있죠. 그래서 시민들이 정부에게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한 여러 가지 건의라던가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건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 프로젝트와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가로등이 꺼지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스마트 모빌리티 요소들이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스마트 모빌리티가 굉장히 많은 도입된 도시죠. 다른 도시들에게 벤치마크가 되고 있고요. 라스트 마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서비스들이 됐고 소카 같은 공유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유 자동차 서비스로 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소유를 할 필요 없이 시간과 비용을 저렴하게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공유 서비스입니다. 소카는 개인 기업이죠. 이것을 서울시와 함께 협업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받았습니다. 특정한 무료는 아닌 것으로 알지만 소카에 시범 주차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많은 주차 공간들이 있는데요. 소카가 할 수 있는 곳이요. 그래서 소카들이 주차장에 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것으로 압니다. 또 야간 버스, 올빼미 버스도 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타죠. 그런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의 버스의 중요한 것은 스케줄링입니다. 그렇지만 이 심야 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낮보다는 니즈가 적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택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의 데이터를 보고 심야 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또 통신회사와의 협업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통신 회사들이 집합적인 GPS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을 해서 소비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설정해서 심야 버스 경로를 만들어 도입을 했습니다. 많은 것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교통에 관한 예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통합형이죠. 여기 서울을 보시면 지하에 벙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떤 재난 상황이 일어난다면 다시 도심 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벙커가 있습니다. 그 지하에서 버스라든지 택시 같은 정보들을 받아서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시장실에 있는 디지털 시민시장실입니다. 여기 보면 시장실에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LED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서울시에 도입이 됐죠. 터치 카메라도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교통 의사결정을 위한 모든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신호등을 세울지 아니면은 시장에 어떤 가격으로 서비스를 출시해야 될지라는 것을 보면 여기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 기반이 되는 데이터들이죠. 그리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는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교통 흐름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또 정책을 도입을 해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참고하게 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이터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퀘벡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스타트업 프로그램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 사업들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도 양재 AI 허브에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입이 됐고요. 여기에서는 많은 스타트업들을 엑셀러레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마트 모빌리티 스타트업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율주행 및 자동차 스타트업이라든지 또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었고요. 제가 기술 혁신 담당이기 때문에 무역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을 위한 폴업이라든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서요.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정부 예산을 따서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캐나다 예산 50만 달러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 연구라든지 혁신 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커넥티드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한 나노테크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하는 굉장히 기술 집적적인 연구 분야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퀘벡들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선도 원자재 같은 경우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센서라던가 하는 고도화된 자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고요. 많은 국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면 무역이 필요합니다. 여기 제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무역 회의 같은 데 참여해서 AI 엑스포 같은 행사도 있고요. 스마트 시티 엑스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유는 국제 협력 도모를 위해서 이러한 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연병에서요. 스마트 모빌리티에서의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이제까지는 독자적으로만 개발을 했었죠. 그렇지만 공동의 연구와 협력으로 상호 도움이 되는,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 캐나다와 퀘벡 그리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입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30 미션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든지 AI, 나노텍, 스마트 시티와 모빌리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들이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rci 불어로 감사합니다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메일 남겨두었습니다. 저희가 모빌리티와 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주한 퀘벡 정부 대표부 앤드류 임 상무관님 감사합니다. 상무관님께서는 캐나다 퀘벡과 전 세계 스마트 모빌리티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 발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 이 컨퍼런스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주요 의제는 교통 체증, 정전 등의 도시 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 지속적인 경제 발전 등이므로 교통, 네트워크 등 인프라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셨는데요. 스마트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앤드류 임 상무관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는 핵심입니다. 이 스마트 모빌리티에 있어서요. 또 많은 실제 스마트 모빌리티에 따라 다르지만 제품과 서비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는 스마트 모빌리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소비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B로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움직임이거든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까지요. 데이터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에서 B 지점까지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있고 어디서 이 자전 같은 것을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킥보드가 어디에 가야 될지 어디에 이런 것들을 배치해야 될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공간이 체증되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버스 정류장도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A에서 B까지 이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따라서 배치할 수 있죠. 이런 많은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어디서 A 지점부터 B까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보해야 할. 그리고 누군지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알게 된다면 어떤 A부터 B 지점까지 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게 된다면 그런 물리적인 문제점도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도 알 수 있겠죠. 어떤 장애인이 이동을 한다고 한다든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한다든지 할 때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한다면 그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물리적인 것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네, 상무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 더 이상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세션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우리 앤드류 임 상무관님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